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식민지 시대 전쟁과 분단, 군사 독재 이런 이 격변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더 강해졌고 또 기적 같은 경제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 조국을 등져야 했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죠.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는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비슷한 아픔을 겪는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에서 자국을 떠나 난민 신세가 된 분들 참 많습니다. 네, 내일 6월 20일이 바로 세계 난민의 날이에요. 난민,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2년 전 이맘때 그 제주에 예멘 난민 집단 입국했을 때 아주 국내적으로 소란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서요, 오늘은 이 난민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에코팜물을 만든 박진숙 이사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박진숙 이사는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불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난민가정의 문화정체성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콩고 난민 용비 씨를 알게 되면서 난민을 위한 통번역가로 난민 지원 활동을 시작했고, 콩고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난민들의 치유와 성장, 자립을 위해 2009년 NGO 기반 사회적 기업인 에코팜물을 설립했습니다. 에코팜물을 통해 난민 여성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모자이트 아트스쿨을 운영했습니다. 난민들의 인권과 자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남편 김종철 변호사와 함께 일가재단으로부터 청년 일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쓴 책으로는 내 이름은 용비, 세계시민 수업 난민, 저도 난민은 처음입니다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에코팜무의 박진숙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이게 UN 난민기구에서 정한 그런 거죠? 네, 네. UNHCR 거기서. 네, 네. UN 난민기구는 언제부터 활동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2차 대전 이후에요.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전쟁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UN 난민기구가 그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난민법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13년 7월부터 발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난민법이 국내법으로도 있습니다. 2013년 아시아 최초.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난민법을 갖고 난민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나라. 네, 아시아에서 법으로는요. 그죠? 네. 그런데 난민 인적에 대단히 인색한 나라. 아, 네, 굉장히 낮습니다. 난민 인정률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께 난민이라고 하면 우리 난민법에는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난민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난민법은 난민 협약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난민 협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예. 난민이라고 하면은 주로 5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 5가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그리고 정치적 의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예.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은 다 쉽게 파악하실 텐데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이건 뭐냐 좀 의아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젠더 이슈도 그렇고요. 또 양심적 병역 거부 있죠.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또 여기 소수자의 의견 이런 것들은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이 5가지를 이유로 해서 분명 어떤 박해를 받아가지고 또 국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 보호를 요청해서 떠난 사람들, 떠나온 사람들을 난민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쟁 때문에 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난민이 된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사실 그걸 이제 난민 협약에서는 전쟁 난민은 전쟁인 여기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서 전쟁 난민은 따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전쟁 난민이 굉장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난민 협약상으로는 전쟁 이슈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게 제가 또 듣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이 그 난민 협약에서 이렇게 구제하려고 들면 그
감당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따로 분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민 협약과 전쟁 난민을 동일시해서 난민 협약상의 난민과 전쟁 난민을 동일시해서 보시면 좀 오해가 있어요. 전쟁 난민 협약상의 난민은 이제 컨벤션 레퓨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쟁 난민은 또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고요. 어떤 보호를 해야 될 주변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난민 협약상으로 따져서 이제 난민이 된 경우는 협약 난민, 컨벤션 레퓨지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난민 숫자는 몇 명으로 보여야 됩니까? 지금 뭐 6천만 명, 7천만 명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가 또 좀 심각하다고 보이는 거는 그중에 절반 정도가 또 그 미성년입니다. 아동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천만 명? 네, 점점 늘고 있어서 그 어느 해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6천만 명, 7천만 명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뭐 이런 그걸로 인한 사람들만 몇 천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백만 명, 600만 명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난민 지위 인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그 난민법 2013년 이후에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만 신청한 사람이 15,45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인정을 몇 명 받았냐 이제 물어보시면 79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0.4%? 작년 기준으로만 따지면은 작년 신청한 사람 중에는 0.4%가 100명 중에 0.4명이 인정을 받은 거죠. 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다른 나라들은 인정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OECD 평균을 따지면 한 25% 되고요. 25%? 네, OECD 평균을 따지면 25%. 근데 우리는 0.4? 작년 기준으로만요. 이제 누적해서 따지면은 제가 좀 전에 계산해봤는데 1.5%고요. 아니 거기서 거기네. 그래서 좀 올라가죠. 네, 2%가 안 돼요. 누적해서 생각하면은 OECD는 25%, 전 세계적으로는 30%, 캐나다 같은 조금 좀 특별한 국가들은 좀 특이한 국가들은 40%까지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왜 2%가 안 돼요? 그게 참 고민이고 숙제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럴까? 저희 이제 난민 운동하는 사람들도 난민 활동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생각을 해봐요. 일단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제 난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또 우리가 이제까지 한민족 국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단일민족으로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 단일민족 아니거든요. 네, 아닌데요. 수천 년 동안 굉장히 많은 피가 섞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타인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경계가 강해서 우리의 경계 안에 타인을 집어넣기가 참 힘든데 그나마 예를 들어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주의 목적에 따라서 결혼 이주 여성, 난민 여성 이렇게 뭐 나누잖아요. 경제 이주도 있고요. 그런 경제 이주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은 말하자면 뭔가 이유가 있이 한국에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난민은 부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좀 거친 말로 얻어먹으러 왔다. 뭔가 이제 이득을 취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인식이 그러니까 중립적인 인식이 생기기 전에 먼저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 2년 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 왔을 때 그때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글들이 SNS에 떠돌아다녔어요. 네, 맞습니다. 제주라는 이제 뭐 좁은 공간, 우리가 넓지만 제주라는 한정된 섬에 527명이 한꺼번에 왔다는 게 약간의 공포감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에 한 10년 동안 누적해서 육지, 소위 이제 제주를 제주 밖은 육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육지에 이미 400명 정도의 예멘 난민이 있었다고 해요. 예멘에서 온 난민들. 근데 한꺼번에 527명, 500명이 넘는 사람이 제주에 왔다는 거가 좀 공포감을 일으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멘이란 나라가 이 아랍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라고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풍습 때문에 좋은 풍습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마치 이제 14세, 15세 이런 애들이 시집을 가고 뭐 그것도 원해서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런 좋은 풍습이 있는 나라에서 온 남자들이니까 사춘기 여자애들을 봤을 때 이거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풍습이 있다고 해도 그 좋은 풍습을 한국에서 자기네끼리는 하겠지만 한국 사람들과 좋은 풍습을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또 14세, 15세 자기 나라 여성들에게는 그런 어떤 결혼의 대상이라고 보겠지만 한국 아이들을 보고 내가 쟤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쟤를 신부 삼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좀 과대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과장된 공포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난민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었는데. 자기네 내부의 내전 상태잖아요, 거기가. 네, 그렇죠. 그 혼란 때문에 잘못하면 목숨 잃을까 봐 두려워서
네. 애써 도망쳐 온 사람들인데 네. 도망쳐가지고 낯선 이국 땅에 왔는데 네. 이국 땅의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해버리겠다? 네.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무서워하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움츠러들고 내가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조심하게 되고.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런 안 좋은 시선으로 자꾸 보고 이제 뭐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제주 이민 난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있는 동안 잘 지내면 좋겠다. 있는 동안 뭐 많이 떠난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난민 인정 비율은 뭐 누적해서 2%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인도적인 체류 허가라는 게 또 있죠. 네네. 난민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국민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나요? 준 국민에 해당한다 이렇게 준자를 좀 붙여서요. 똑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체계상 아주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은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난민 인정을 받아도 준 국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허용은 되어 있지만 문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받기는 쉽진 않아요. 네,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학교에 가서 뭐 무상교육 혜택 이런 거는 그거는 그 난민협약 위에 유엔 아동 인권 협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 아동 인권 협약이 아동의 권리를 더 위에 상위에 두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난민이든 누구든 이주민이든 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 교육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난민 아동 인정을 안 받아도? 네, 아동 인권 협약에 의해서. 그거는 모든 아동들이 엄마의 아빠의 체류지와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네. 아파서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이런 혜택은 어떻게 돼요? 건강보험은 특히 난민 신청자 단계에서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외국인 보험이 없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3,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거죠. 3만 원, 4만 원. 그렇게 나오는데 다행히 요즘 한국 뭐 이주민 건강협의라든지 안산 같으면은 또 이주민 건강보험 협회 같은 게 있어요. 공제 같은 거죠. 의료 공제. 그래서 협력병원들이 있고요. 일종의 사적 보험. 네, 그렇죠. 네. 협력병원들이 있고 협력병원에 가면 50% 할인을 해주는데 이게 매월 내는 회비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7,000원이었다가 지금 10,000원으로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매월 10,000원을 내면 협력병원에 한해서는 50% 할인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제도를 모르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 10,000원이 없기도 하고. 난민 지위 인정을 받으면 근데 정식 취업 이런 게 다 가능하잖아요. 뭐 난민법이 생기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난민 신청 단계에서도 난민 심사가 지연되면은 제가 6개월이라고 찾아봐야 되겠지만 6개월 내에 이게 심사 결과가 안 나오면 이걸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일단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또 난민 지위 신청했는데 불허되면 그걸 또 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송을 걸면 뭐 몇 년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은 근데 취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좀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취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력으로 취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업 허가서, 고용 허가서를 갔다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력으로 언어도 안 되고 표색도 다른데 이런 거예요. 정말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에 들어가기 힘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도와주는 기관들이 별로 없군요. NGO들이 나서서 막 데리고 가서 이렇게 면접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죠.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난민법도 있고 제도는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또 언어 문제가 또 심각하게 있잖아요. 언어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난민 지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당신이 당신의 본국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었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자료를 가져와라 그런데요. 그 나라 위험해서 도망쳐 오는데 그 나라에 가서 자료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라고 부르던데요. 저는 뭐 법률학자는 아닙니다. 입증 책임이 원래는 사실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있는 건 맞잖아요. 하지만 난민에게는 좀 이제 예외적으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뭐 오기 전에 수집하기도 힘들 뿐더러 여기 있는 상태에서도 어떤 증거를 수집하기 힘드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제 난민 사유가 진술의 일관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좀 강한 편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난민 인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증거 책임을 좀 많이 두고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난민협약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영어로 예. well-founded fear인데요. 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이 말이 발목을 잡아요. 이 충분하다는 게 어느 정도 충분해야 충분한 것인가. 이거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후다닥 네. 도망쳐 나온 나라에 그 나라의 일간지에 제가 어떤 정치범으로 이름 명단이 네. 나와 있습니다라고 네. 법정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네. 가서 그 신문을 가져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어떤 분이 어떤 이제 활동가분이 피난처 대표님이 콩고에 가서 이 윤비 씨 케이스인데요. 윤비 토너라고 유명한 난민이 있잖아요. 가져왔어요. 신문을 실제로.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가져왔는데 아프리카는 신문도 막 아무렇게나 만든다며 하면서 이제 신문도 안 믿었대요? 안 믿어주고 또 신문한 자료 있잖아요. 이렇게 조사한 자료가 수기로 우리도 옛날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기로 적었는데 그렇죠. 수기로 적혀있기 때문에 수기로 적혀있는 자료를 어떻게 믿냐. 그것도 못 믿는다고? 공문서가 어떻게 참. 수기로 돼 있냐. 사실 우리도 디지털화한 지 예. 얼마 안 됐는데 아날로그적인 이런 문서들은 좀 신빙성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딱딱하게 난민법부터 네. 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피부에 와닿게 지금 방금 한 사례가 네.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이 얼마나 인색한지 네. 또 난민들 인정 못 받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도 살아가기가 취업하기가 얼마나 네, 힘든지 쉽지 않아요.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네. 이제 그 윤비 씨 얘기해 보세요. 네. 윤비 씨를 만나면서부터 이쪽으로 들어오셨다면서요? 네. 윤비 씨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아니라 지금도 난민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 남편이었는데요. 제 남편이 윤비 씨를 피난처라는 단체에서 만나서 전화번호만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이 콩고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콩고에서 큰 부족의 왕의 계승자라서 부족의 왕의 계승자? 네, 부족이 엄청 많잖아요. 60만 정도 되는 큰 부족의 왕의 계승자였었대요. 공주네요, 그러니까. 남자분이라서. 남자예요? 네. 왕자네요, 왕자. 네네. 서열 1순위 정도 됐었는데 가족이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형 대신 이제 왕위 계승자로 삼으려고 서열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콩고에서. 근데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거기서 말하자면 국가정보원이 됐죠. 국가정보원이 됐는데 나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뭔가 자원 문제 특히 해가지고 부정이 많은 거죠. 그걸 문제 제기를 했다가 2번 체포당해서 고문까지 당하고 간신히 탈출을 해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의 인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국으로 온 케이스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국가정보원이었으나. 근데 어쨌든 아주 명백하게 콩고 정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다다 탄압받은 그렇죠. 정치범이네요. 네, 근데 자료를 갖고 온 건 없고요. 아까도 못 갖고 오죠. 네, 갖고 온 게 없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으나 자료를 제공했으나 그게 쉽게 인정받기는 어려웠었어요. 하여튼 여기서는 노동자로 살았어요. 6년 동안 사료공장, 직물공장. 6년 동안? 예, 6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6년 동안은 난민 신청이 했는데 계속 난민 신청자 신분인 거죠. 신청은 했는데 불어되고 계속 재검 신청하고 소송도 하고 그랬어요. 네. 출입국 단계에서 2번 있고 행정소송 가면 3번의 기회가 있는데 1, 2, 3심. 네, 한 1심 정도 때 1심에서 2심 넘어갈 때 제 남편이 이렇게 합류를 한 것 같아요. 예. 좋은 변호인단을 만나기도 했고 윤비 씨가 참 한마디로 좀 운이 좋기도 해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도움을 받아도 그걸 갚으려고 하는 그런 내가 형편이 괜찮으면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윤비 씨가 결국 공장에 있을 때 다쳐서 남편이 그걸 도와주면서 알게 되고 당시 남편은 사법연수원생이었는데 졸업하면서 변호사가 되고 남편이 처음 맡은 사건이 이 윤비 씨의 난민인정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윤비 씨가 저랑 좀 친해진 거는 윤비 씨가 불어를 쓰는데 제가 불어를 전공해서 하필 불어를 전공해서 통역을 하셨구나. 이제 관련 서류들도 조금 이제 도와주고 하면서 일단 집에 오면 저랑 불어로 통용이 되니까 언어가 이렇게 통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지고 저희 가족 때 그 가족이 친구가 됐죠. 네. 그분은 결국은 난민 인정이 됐나요? 네. 2008년도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2008년 6월 13일 맞죠. 작년 그때 한 12년 전 요맘때 왔네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사나요? 지금은 윤비 씨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인간극장에 2번이나 나와서 그게 베스트 에피소드가 돼가지고요.
그 인강극장 처음 나왔을 때 광주대 총장님이 그걸 보고 초빙 교수로 내려갔어요. 교수 생활을 좀 하다가 박사학위가 자기가 없는데도 초빙 교수가 된 거가 좀 이제 힘들고 자기도 더 공부해야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잘 됐네요, 정말. 네네. 그 사람은 뭐 소위 난민 스타가 됐죠. 그 우리 박 이사께서는 바로 남편과 인연으로 연비 씨 알게 되고 그러다가 네. 에코팜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 과정. 에코팜무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불어로 지었는데요. 제가 불어권 아프리카 사람들과 난민 일을 하게 돼가지고 에코는 두 가지인데 에콜로지와 에코노미. 생태와 경제라는 의미가 있고 팜무는 그 팜무 파트를 할 때 팜무예요. 그 제임스 본드에 나오는 그런 요부. 팜무가 그냥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생태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의 경제를 도모한다 해서 그래서 그냥 여성이지만 저는 난민 여성, 이주 여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국 여성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 그냥 여성이 여성을 돕는 그런 거죠.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이게 제가 윤비 씨를 통해서 콩고 여성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콩고 사람 한 명 아니까 콩고 사람들을 계속 알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게 참 줄줄이 다리 건너. 네, 이렇게 알게 돼서 콩고 여성 4명이 불어로 한글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 생긴 거죠.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 한글을 못하니까 불어로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박 이사네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정도의 뭐 한국의 교육제도 아시잖아요. 뭐 석사를 했으나 불어가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어요. 스피킹이. 근데 저도 이제 그냥 결국 맡게 됐고. 불어 공부하는 셈 치고. 그렇죠. 결국은 제가 불어를 많이 배웠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한글 교사하다 보니까 친구가 됐죠. 뭐 윤비 씨하고는 사실 남성이기도 하고 가끔 보니까 친구 이상은 가기 어려웠는데 제가 너무 친한 윤비 씨가 남편의 친구라면 이 콩고 여성들은 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제자이기도 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간 거죠. 근데 똑똑한 거예요. 저도 솔직히 아프리카 콩고에서 왔으니까 좀 윤비 씨는 특별한 케이스고 다른 사람들은 좀 못 배웠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다 대학 나오고. 한국까지 올 정도면요. 네, 학력이 높더라고요. 학력도 높고 돈도 좀 있어야 와요. 맞습니다. 사회 경쟁의 지위가 저보다 오히려 높더라고요. 그 사회에서. 그 나라 사회에서는 상류층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멘 난민도 상당수가 그렇다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뭐 근처로밖에 못 가죠.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 이분들이 한글만 배울 사람들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제가 불문학을 떠나서 아동 가족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그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이제 고민하고 있을 와중에 콩고 여성들이 자존감이 낮은 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한글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캐나다에 이주민 회의에 갔다가 미술 치료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미술 치료. 네, 난민 여성, 이주 여성들이 받고 있는 미술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걸 그 회의에서 듣고 한국에 와서 제가 그림을 좀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코팜무라는 데서 그림만 그리지 말고 좀 팔아볼까 해서 NGO이지만 또 판매를 하는 디자인 상품을 파는 NGO 기반 사회적 기업으로 2009년에 시작을 한 거죠. 그 여성들이랑 학생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자기 고국에서는 그래도 엘리트층이고 잘 나가던 분들이 험한 꼴로 당하지 않으려고 피해서 먼 이국 땅에 왔는데 여기서는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무기력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미술 치료가 있는 거군요. 네, 미술 치료를 적용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국적 문화 관계없이 통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만 그리지 말고 팔아보자 해서 엽서를 만들었어요. 카드 엽서. 이게 또 팔리더라고요. 근데 묘한 거는 비누도 만들고 머리끈도 만들었어요. 그건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사람들이 이분들이 만든 비누나 머리끈은 사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잖아요. 차별성이 없잖아요. 문화가 안 나오잖아요.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림은 딱 보면 뭔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색감이 달라서 그럴 그렇죠. 거예요. 이 트로피컬한 이런 생동감이 넘치는 색깔. 또 형태도 다르더라고요. 같은 코를 그려도 완전 다르게 그려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 예술성에 집중을 해서 세운 게 에코팜무죠. 몇 분 정도가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쭉. 지금까지는 뭐 수십 명인데요. 그냥 단순히 교육시킨 사람까지 합하면 수십 명인데 뭐 거의 100명은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아티스트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은 4-5명. 뭐 이거 만드는 것까지 제작까지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아마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려고 에코팜무의 그 블로그에 들어가 봤더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기도 직격탄을 맞으셨다고. 맞습니다. 무슨 전시회니 뭐니 네.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죠. 활동 자체가 좀 위협을 받죠. 그죠? 네. 긴급 후원을 지금 요청하신다. 뭐 그런 거 네, 제가 생존 봤는데.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은 전혀 안 받으세요? 네, 안 받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띄고 기업이에요. 무슨 말씀이면 인증을 받지 않았어요. 저희는 나름대로 인증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왜요? 왜? 왜냐면 일단 자립을 우리 힘으로 해보자. 이렇게 도와줘서 자립하는 건 자립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으로 또 우리 자체 수익으로 꾸려갈 수 있으면 굳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일자리 후원이나 일자리 그 지원이나 프로젝트 지원을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에코팜무뿐이 아니죠. 사실 그 사회적 네. 기업 형태를 안 띠더라도 네. 난민들을 돕는 네. 또 난민들 스스로가 모여서 만든 네. 그런 기구들 요즘 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난민을 전문으로 하는 뭐 단체는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러니까요. 하는 단체들은 생겨나고 있어요. 또 난민들 스스로도 자활 조직도 만들어서 네. 활동하고 그러더라고요.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콩고 커뮤니티, 뭐 준모 커뮤니티, 미얀마 커뮤니티 이렇게 여러 개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는 좀 변할 거라고 기대가 해도 될까요?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도 나름대로 왜 이렇게 난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까. 난민 수용 반대? 그 예멘 난민 이슈가 클 때 난민 수용을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조사한 걸 봤더니 70%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가 압도적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30%는 특히 그래도 젊은 층들이 그렇게 네, 반대를 제가 하더라고요. 주목하는 점이 그건데요. 20, 30대 젊은이들이 특히 더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왜 그런가 고민도 해보고 뭐 관련 자료도 찾아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도 살기 힘들다. 나도 취업하기 힘들고 나도 지금 소외당하고 예. 나도 내 인생이 힘든데 왜 난민까지 받아서 이렇게 더 힘들어야 되냐라는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안에는 좀 오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뺏는다는 거는 나는 그런 루머 속에는 일자리가 겹치지 않아요. 원하는 일자리가. 다르죠. 네, 남매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요. 거의 공장 일이에요. 예, 한마디로. 예. 근데 젊은 청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자기들은 안 가는 일자리들 네, 뭐. 공장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빈 곳을 메꿔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결국은요. 모르고 관심이 없어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전 철저한 남이죠. 철저한 타인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 국제화 시대에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인식 개선부터 좀 우리가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난민의 날 하루 앞두고 사회적 기업 에코팜무의 박진숙 이사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